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 질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황규백 국방부 장관은 을지연습 관련 회의 주제로 인해 위원장이 관사들과 합의하여 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 차관보이십니까? 네. 예, 원종대 차관보입니다. 이에 원종대 차관보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김기표 의원님 시작하죠.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네. 그러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행위처장님, 예. 보니까 손범기 후보자는 고향이 부산,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 한평, 손범기 후보자는 지역법관, 그다음에 김성수 후보자는 경영교류, 맞죠, 그죠? 그다음에 손범기 후보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법원장을 거치신 분. 그리고 여기 김성수 후보자는 고등부장 그러시죠. 그리고 김성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 뭐 동명이인이 동명이인이다요. 예, 예, 뭐 어쨌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예. 빼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법원 인사를 할 때 다수간의 지역이나 아니면은 성분 이런 부분들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도 있죠. 어떻습니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려가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려하셔가지고 일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왜 이렇게 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한쪽 지역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한쪽 지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도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이게 채청, 동의, 임명은 이게 선후가 있을 수 있고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힘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청할 사람은 제청하면 됩니다. 제청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동의될 거라고 장담도 못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될 거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제청할 사람은 제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청을 하셨죠. 그리고 동의나 아니면은 임명 과정에서 그 사람이 탈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죠? 가끔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명권자 심중을 헤아려서 미리 움직일 것이지 내가 왜 임명 여부에 대해서 고민까지 하게 만드냐. 저는 그리 읽힙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본인 권한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죠?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알아서 임명할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 읽히는데 처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요 왜 자꾸 이렇게 처장님한테 불편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내부 조직 내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관 자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 안에서 저는 법관 스스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많이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에는 적어도 법원 밖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안에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고부터는 법원 안에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은 여전히 어느 정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너무 처참하게 너무 가열차게 어떤 표현을 할까요? 제가 마땅한 수식어가 안 들어올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법외국제 만들었죠. 앞서도 말했지만 대법관수 항정없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법원 안에 고등부장 제도 폐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법관들이 연공 서열대로 움직이는 식으로 됐죠.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법관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그거 대체 수단으로 대법관 수를 늘린 거라고 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 이전에 비록 고등부장만큼 숫자는 안 되지만 고등부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법관들이 이제는 좀 잘하면은 대법관까지 내달릴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관들의 마음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임명권자가 자기 임명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으려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면은 재청권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처음 보는 대법원장의 행동을 보고 그다음에 난생 처음으로 저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법원장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는데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대법원 얘기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법부 종사자들, 천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존심을 잃게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죠.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흔들리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질의도 하는 것이고 질책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시체말로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깽판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깽판. 행정처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임명 안 될 거다. 근데 던져놨잖아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협의 안 되고 조율 안 됐으니 이거 던져놔도 결국 임명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게 던져놓은 건 깽판 친 거죠. 그래, 난 모르겠고 협의고 뭐고 모르겠고 알아서 해라. 이게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까? 뻔히 임명 안 될 거를 왜 던져놓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제청된 4명 외에서 지금 하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명 중에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떤 사람 꼭 해야 되겠다 서로 무슨 기싸움 하듯이 해가지고 예? 만약에 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들어봐서. 그런데 가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좀 희망했다고 칩시다. 그게 그 4명 중에 1명일 텐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회에서 올라온 그 4명 중에 1명을 청와대에서 고집한 것을 고집했다면 그게 안 된다고 대법원장이 해서 이렇게 깽판을 치는 게 맞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불안정이 있을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안정적이어야 하는 대법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재청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개정에서 재청권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의회와 대통령 동의권과 임명권 2개 주면 되지. 서로 협의 잘하라고 그것을 믿고 두었던 규정, 재청권, 임명권 이거 굳이 둘 필요 있나?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이 한 재청권이 임명권을 형해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 재청권을 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죄의 말씀을 아까 드렸다고 했는데 전화해놓고 그냥 의견 물은 거면 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행정처장님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죄하셨다면서요. 전화한 사람한테. 본인이 생각해도 청장님 생각해도 잘못했으니까 사죄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문제 될까 봐. 나중에 전화 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거 이런 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뻔합니다. 그게 일종의 조리 같은 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죄 말씀이라고 해서 했겠죠. 저는 이 4명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후보자를 유지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청거된 사람이 국민이 청거해가지고 된 사람이 39명이었어요. 여러 명 중에서 39명이 자 내가 그러면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국민 검증해봐 좋습니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39명이었어요. 그 4명은 그 39명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미 그 4명은 나 대법관 후보 한번 돼보고 싶어요라고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왜 의사를 다시 묻습니까? 이미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을 왜 다시 물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어렵게 국민의 여론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는 10명 중에 대법원장에 영향력이 끼친 사람이 6명이 임명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4명이 당연직이고. 그런 사람들 애초에 그럴 거면 애초에 걸러내지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은.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정말 누가 나 탄핵해보라고 함정을 빠뜨리는 건 아니지. 아니면 4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동의 안 하니까 어차피 임명 안 될 사람 추천해가지고 임명 안 되게 해서 다시 원래 의도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새로 뿌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목적 달성을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결국 우리 뜻대로 됐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게 법원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깽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데요. 저는 깽판이 아니라 억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을 했느냐, 서면 제출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서면 제출을 했느냐,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 이거 이미 8월 7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깽판이 아니라 억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네. 저기 부부가 대법원 법관과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같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야 제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법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 뭐 최고법원에 있어서의 법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성이 결국 뭐 존재가 의식을 구속하기 때문에 존재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부부가 최고법원을 다 장악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상식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헌재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분 중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체 법관 중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정확하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예. 것으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예. 사실 이런 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 특정 연구의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앞으로는 이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5년 2월 이 선관위 직무감사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셨는데요. 그 위헌 판결 제가 뭐 판결 내용 하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판결에서 선관위가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고 선관위 내부의 사채 감사 제도도 감사위원회도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 있게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잘된 판결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구도 하에서는 뭐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일치의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엄격한 그 감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신설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보다시피 선관위는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로 인해서 감사원이 감사했던 약 800여 건의 선관위 관련된 지적사항이 다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스스로가 해고하고 징계했던 선관위 전직 직원들이 지금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생겼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최근에 비례대표 이 봉쇄 조항에 대해서도 이 봉쇄 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위헌 판결을 내리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얘기 드리면요. 국제적으로 뭐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5%이고요. 우리가 3%였는데 그것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봉쇄 조항을 없앤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선관위의 판결이 지나치게 정규 분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4초 남았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예, 어번대강제 국가는 봉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봉쇄 조항의 의미가 그것보다는 더 약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네, 대통령 중심제 아니고요. 대통령제입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아니고요. 네, 대통령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경필 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 처분을 두고 있죠. 예. 네, 그 중에서도 6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와 소년원 송치 사이의 중간 처우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6개월간 감호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중간 다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소년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6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소년도 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여자 보호 소년은 더 절박하다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이용할 수 있는 여자 6호 기관은 2곳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았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현재의 목소리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2020년 25,579명에서 2024년 39,98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 수탁기관은 2026년 5월 기준 16개, 정원이 588명뿐입니다. 늘어난 아이들을 시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 오늘 보고하신 업무 보고를 보니까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통해서 6호 수탁기관 확대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예.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고 지원 상태로 바꿔서 국고에서 충분한 지원이 좀 되는 그런 국고 보조 사업이 되기를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아이들이 자리가 없어서 소년원에 보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 부족 문제뿐이 아닙니다. 6호 처분으로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입소한 832명 중 중학교 재학생이 406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201명이었습니다. 76.4%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인데요. 소년원의 경우에는 학적 유무에 따라 시설을 달리 배정하고 학적에 있는 소년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8조부터 42조 3에 따라서 소년원 내에서 외부 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6호 위탁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위탁 학생으로 지정되어 원적교 출석만 인정될 뿐 실질적인 교육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큰 문제입니다. 네, 그 아이들이 좀 재범 예방이나 퇴소 후 학교 적응,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더 심한 뭐 7호, 8호, 9호도 학력이 인정이 되는데 6호 처분만 인정 안 되는 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네,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네.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의료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6호 처분 아동의 약 50%가 ADHD를 비롯해서 경계성 지능장애, 우울증, 품행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6호 시설에는 상주 의사가 없고요. 정원 100명인 대전 효광원의 임상 심리사가 단 한 명뿐입니다. 월 1, 2회 외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에 한 번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가고 반나절 걸리는 동안 교육은 중단됩니다. 소장님, 현장에서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제도 개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보건행정처만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기획예산처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그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 끝과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아동 청소년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아이의 배움과 치료, 다시 살아갈 기회까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의 목적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배울 기회와 치료받을 기회,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요. 부처 간 긴밀한 협의 잘 진행하셔서 소년 보호 처분이 이름뿐인 보호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잘 해서 열심히 그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님. 네,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 나오신 지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계환 전 사령관하고 문현철 전 해병대 사령부 방척 부대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당시 VIP 경로와 관련된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 김계환 사령관이 최해병 순직 한 달 후인 2023년 8월 18일 통화에서 이 새끼 그 박정훈 단장을 당시 단장을 의미합니다. 녹음 파일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진작 카드 냈는데 지금 정훈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땡땡 하나입니다. 라고 대화했습니다. 이런 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을 보면 VIP 경로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녹음이 없다는 점을 지금 박정훈 당시 대령이 녹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경로는 당시에 명확하게 김계한 사령한테 들은 게 확실하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제가 직무 배제된 다음에서의 은폐 행위 등등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언론 보고는 네. 알게 됐습니다. 그 최근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계한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첩사가 직접 나서서 박정훈 당시 단장의 모친까지 사찰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특검은 방첩사가 박정훈 준장에 대한 동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어머니가 최상병 유족과 접촉 시도 중이라는 동향 보고를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당시 가족까지 사찰한 정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방첩사 해편도 이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 항소심 징역 3년 선고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박정훈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뭐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비록 더디지만 사필 규정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바로 잡혀가는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일들이 다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언론과 국민들이 우리 본부장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맡은 바 직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실망시키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르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경필 행정처장님. 예. 네. 최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판결 선고 하루 남기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판결문까지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하급심에서 그 엇갈리는 판결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가 계속 충격적인 문구가 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기록하셨죠? 다수기현에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잖아요. 보충위원인가요? 예, 보충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김건희 사건 대법원에서 그 언제 선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되죠. 항소심으로부터 3개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입니다. 2026년 4월 28일 선고 2심 선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요. 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뭐 고무줄 잣대입니까? 대법원의 정의는? 자기 마음대로 이때는 정의라고 해서 9일 만에 선고하더니 지금 전원합의체 해부되고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선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까지 작성돼 있던 사건을. 이 사법부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행정처장은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사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고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예요. 항소심에서 요목조목 다 따져서 무죄를 판결했어요. 당시에 소부로 회부된 날이 4월 22일이에요. 4월 22일 소부로 회부되기 전에
기록 보셨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봐도 됩니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작년 일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부에 배당이 됐어요. 4월 22일에. 그 전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배당되기 전에 기록을 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전에 기록을 보지 않죠.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기 전에 기록을 봅니까? 의견서 4월 22일 날 배당이 되고 4월 21일 날 이재명 피의자 쪽에서 이재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쪽에서 상고 이유 의견서를 넣습니다. 4월 22일에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됐는데 그날 전원합의체하고 딱 이틀 뒤 4월 24일 날 표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쓰여진 말씀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한다라고 했으면 근데 왜 지금은 지연하냐고요? 잣대가 같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꼬인 게 계속 꼬이는 겁니다. 대법관님은 대법관님으로서 하지 않으셨고 종이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표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 개입한 거죠.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선에 끼어들면 안 돼요. 법원은 정책 개입하면 안 되고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넣어 놓으셨으면 이번도 똑같잖아요. 김건희는 선거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버리고 그리고 이상민은 선거 7일 앞두고 끌어올리고 선거가 아니라 기간이 3개월 내로 선거가 끝내야 되면 7일 남겨놨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왜 보험 공개를 냅니까? 헌법을 보십시오. 그래서 잣대가 이때 저때 다르시면 안 돼요. 특히 법관은. 그렇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손소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호철 감사원장님. 예. 그 국정조사 후속 조치 TF요. 지금 기한이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이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끝일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7월 10일까지가 마감 기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기한을 정했었는데요. 네. 그 통계감사의 피감사자 면담의 필요성이 여겨져서 피감사자들에 대해서 면담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모두 한 114명 정도 되는데요. 면담 희망 의사를 좀 확인하고 또 폭넓고 깊게 좀 듣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네. 그 조사의 대상은 강압감사 또 증거의 부정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새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피조사자에 대해서 또다시 강압감사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의 절차를 잘 보장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 되어서 기한을 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0일까지가 맞는데 연장을 하게 된 거. 왜냐면 제가 물어봤는데 사유를 잘 못 들어서요. 그럼 네. 114명 가량에 대해서 추가 면담. 네. 이 필요해서 연장을 당초에 한 통계감사 피감사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면담이 그럼 어느 정도 진행돼요? 희망자에 한해서 면담을 했고 그 면담은 다 마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면담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은 마무리 시점을 지금쯤이면 예측하실 수 있겠네요. 예,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실 네, 예정입니까? 저로서는 한 달 이내에는 한 달 마무리하라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게 이제 작년인데 이 마무리 조치가 꼭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이제 서해 감사에 참여했던 인력 19명 중에 10명, 그리고 통계 감사 참여 인력 32명 중에 12명이 승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 국정조사의 강압감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이력이 이 승진의 과정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쳐질 수 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 전에 뭐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는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감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승진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통상적인 뭐 시기가 됐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제 사실은 강압 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뭔가 성과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혹여나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노경필 처장님, 예. 그 충남 천안 11세 아동 사망 사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일과 3일에 11세 아동이 본인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법원에 할머니에 대해서 퇴거,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청구를 하였는데, 다음 날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하고 할머니에게 상담과 교육을 들으라고 조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이가 30시간 가까이 결박되고 숨졌습니다. 저는 이 법원이 이것을 기각한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원이 왜 이것을 기각했을까요? 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이가 말한 것도 있고, 눈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교회라는 구체적인 장소도 특정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이 퇴거와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기각했어요. 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보고 들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잘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법원장 왜 안 왔습니까?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서 오시기 어렵다는 그런 메모를 받았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 저는 양해를 못 하겠는데요.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양해하고 퉁치면 법 안 지켜도 됩니까?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 관행이라고 하셨나요?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려고 했다가 제가 뭐라고 했죠. 국정감사에도 오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국회 업무를 잘 몰라서 그게 네. 관행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오셔야겠네요. 안 오실 이유는 없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뭐 답변해 보십시오. 대법원장님께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번은 오셔야겠네요. 법에 정해져 있 대법원장님께서 정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왜 그 답을 못 해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법에 출석 의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출석 의무는 당연히 전제된 거 아닌가요?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까 고위 법관들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까 지금 공직기강이 바로 안 잡히는 거예요. 고위 법관부터 아까 법관과 대법관 또 다르다고 하신 것 같던데 이 대법관, 대법원장부터 법 안 지켜도 된다. 의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법은 그 자체로 다 수법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준법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말장난 하십니까 지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대법원장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을 물었어요. 법에 있으면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도 됩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나와 법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 대답을 이렇게 못 하십니까? 자, 김건희 기록 몇 페이지예요?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확인해서 다음번에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안 사건만 한 4천 건 정도. 그렇죠. 네.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3월 3일 날 퇴임했고 그로부터 지금 168일간 6개월 가까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러면 벌써 한 2천 건 내외는 사건 지연이 발생한 거죠.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처장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처장으로 될 때까지는 공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겁니까? 그러면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지연시킨 이유가. 아, 우리는 처장 임명 안 하고 처장도 임명 지연된 거 아시죠? 네, 처장 일부러 임명 지연하면서 사건 지연 안 하는 명분 만들겠다. 다 작전 짜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관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쪽이랑 소통했는데 안 만나줘서 서면으로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네, 뭐가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왜 지금 법원이 궁지에 몰리니까 왜 갑자기 청와대를 끌고 들어옵니까? 지금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의 판단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했습니다. 어떤 협의를 했어요? 서면 제청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당일날 했죠? 서면 제청은 그 전부터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서면 저창이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거면 이렇게 서면 제청했을 거면 이거 이렇게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하지 그랬어요. 왜 이제까지 시간 끌고서 이제 와서 서면 제청 협의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저희는 끝까지 자, 합의가 그리고 되길 또 하나 바랐습니다. 볼게요. 한덕수 상고심이 6월 4일 날 배당됐고 6월 9일 날 이상민 상고심 배당돼서 이게 지금 처리되려고 했다가 8월 5일 날 전원합의체 회부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3개월 지금 못 맞추게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한덕수 상고심 주심 누굽니까?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이상민 상고심 주심 누굽니까? 이흥구 대법관님. 그렇죠. 예. 오경미 대법관과 이윤구 대법관 어땠습니까?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조의대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때 어땠습니까? 유일하게 2명 반대 의견 냈어요. 유일하게 반대 의견 냈던 그 2명이 주심인 재판을 갑자기 조의대 대법원장이 끌고 간 겁니다. 전원합의체로.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항소심에서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윤성식 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대법관 취소하겠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사법 내란 저지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 재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 농단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법원이 조의대 한 명 막으려고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막으려고 하다가 몰락했어요. 법원이 그 전철을 밟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똑바로 찾으셔야 돼요 지금. 그 두 사건을 전원합의로 해부된 것은 대법원장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윤성식 부장께 사퇴를 종용한 적 없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게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이죠. 그렇게 들리죠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의견을 물었으면 사퇴해서 다시 추천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 방안도 있다고 그런 그렇죠.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고 물었습니다. 대법원장님 재판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다 사퇴하시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퇴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지 그게 뭐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꺼냈어요? 누구에게요? 손봉기를 추천하겠다고 서면으로 써서 보낼 때 청와대랑 협의를 하셨다는데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했다면서요. 당일날 오전 아침에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당일날 서면 보내면서 당일날 오전 아침 일찍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꺼냈다고 하면서 그걸 협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부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분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손봉기란 이름은 어제 당일날 끄집어낸 이름이죠? 최종 낙찰은 대법원장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전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여지껏 협의 계속해 왔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확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처음 이름을 끄집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전엔 그러면 누구 이름을 끄집어냈었어요? 4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분을 놔두고 어느 분이 제일 좋은지 계속 협의하는 게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서면에다 넣어서 보낸 것 자체가 어제 처음 끝낸 이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술 강요를 하세요. 네? 진술을 강요를 하시냐고. 강요를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팩트를 체크하니까 당황스럽죠? 팩트를 체크하니까 당황스럽죠? 왜 이제 모두 다 자꾸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게 되는데 어제 처음이라고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놓고 여지껏 협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4명의 후보가 있어요. 4명의 후보를 누구든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4명이 다 제청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합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합의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됐지, 제청하면 됐지. 왜 합의 맞는 사람을 제청 안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다가 지금 말하는 게 합의 맞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계속 제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시지 그러면 제청권 하는 행사하지 말라 그러고 그 내용이 이야기가 돼서 계속 있으면 합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제청을 하면 되지.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고집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계속 협의했다고 하더니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은 어제 처음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을 어제 처음 끄집어내놓고 협의를 계속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됩니까? 대법원장 제청권 아닙니까? 자기 권한 아닙니까? 권한 행사 아닙니까? 여지껏 대법원장이 자기 고집을 피운 거예요. 지금 멈춰서 뭐 하는 겁니까? 제발 위원장님한테 예의 좀 지키세요. 예의 지키게 만들어 주세요. 따로 진행하라 그래요. 자, 뭐 말만 하면 혼자 다 하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팩트 체크를 해갖고 와서 질을 하세요. 그러면 체크고 뭐고 가래 임상진행 거짓말이 있으면 팩트 체크를 해야죠. 혼자서 다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그냥.
당황스럽습니까?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네. 오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청와대 직권남용성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그 왜 서면으로 제청했냐를 하는데 지금 직접 대면해서 제청하겠다고 대법원이 요청하는데 청와대가 반대한 겁니까? 반대로 청와대에서 제청하러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거부한 겁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절차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아까 합의 맞는 사람 있으면은 그대로 해주지 그랬냐는 질의까지 하시는데 합의 맞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판결해 줄 사람, 자기 그 어떤 성향과 맞는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 할 거면은 청와대에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때요? 대법원 아니 양쪽 당사자가 청와대 아니면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 거부한 적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5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진작에 서면으로 하지 그랬냐라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대법원에서는 어떻게든 양보를 하고 특정 한 사람만 찍지 않고 그냥 복수 후보 정도 됐어도 재청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 협의가 완전히 어떤 협의도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청와대는 하나의 의견만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 협의를 어떻게든 성사시켜 보려고 5개월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몇 번이나 협의 시도를 했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취임한 이후로는 한 너댓 번 된 것 같습니다. 네다섯 차례면은 지금 협의하고 나서 또 뭐 실무진들끼리 조율하고 또 접촉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청와대는 의견 하나도 안 바꿨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는 상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다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고 5개월이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제3의 방법을 찾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면 새로운 절차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예. 아까 지금 전화로 의사를 물어본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무슨 답변을 유도한 거다, 강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접 얘기했잖아요. 광주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유도하고 권유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무조건 강압이고 협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송봉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가 이미 제청이 됐고 국회에서 이거를 잘 논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고 이분들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정도로 그 법조계에서 신망이 있고 인품이나 실력이나 괜찮은 분이니까 제청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헌재 사무차장님, 네. 입틀막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 뭡니까? 네, 표현 이전에 검열을 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네. 행정권의 자의적으로. 예.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입틀막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각하된 걸 보니까 너무 쉽게 각하를 했어요. 피해가 현실화된 게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비판 글들은 알아서 사라지거나 뭐 저 SNS 채널이 폭파되거나 계정이 정지되거나 영구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피해가 현실화됐으니까 지금부터는 헌법소원의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이죠. 네, 그런 적격을 갖춘 사람이 청구를 하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국민 다수의 피해가 직결되는 사건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가면 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이 안 계시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그 최근에 충남의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수차례 학대 신고와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 신청에도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기각된 날 사망했거든요. 아동 학대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그 결정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서 보듯이 이 국가의 후견적 보호적 이 사회적 약자 아동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경기도 여주시에 추진 중인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정지원시설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사건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후견 복지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위기 아동과 가정을 처벌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 후견적 관점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신축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근데 2025년 회계연도 본사업 예산 중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 보상비 25억 1,8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8월 착수 예정이었던 실시 설계가 현재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가 대법원의 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8개월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 사업비, 증액 협의도 추가로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은 어렵고 2028년도에 그 약속된 준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 주체인 대법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기한이기 중단된 이 사업의 재개 방안이나 토지 매입 완료 시점,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철저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자료 중에서 그 노후된 등기 전산 장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297억 3,700만 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1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일반 수용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임차료가 3억 3,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불용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등기 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대응해서 자체 구조 조정하면서 이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특별회계 세입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대법원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시고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이 지금 이 감사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네. 법정 기한이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작년 그 심사 청구 접수가 2,046건인데 그 중에 이제 1,023건 정도가 치하가 되었고 969건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됐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건수 대비 41.4%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건수가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원법상 지금 3개월 내에 이 감사가 이게 끝나야 되는 건데 최근에 그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그 자녀
관련 감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그게 지금 그 감사원에서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감사원장님 이거를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도 감사를 안 해가지고 외교부에서 자체 감사로 이 그 자녀의 취업 그 합격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해가지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제가 심우정 총장 자녀와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되었는지. 감사 청구가 되었습니다. 네. 국민감사 청구가 되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감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감사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뭐 수사 중이나 어쩌다 이런 이유인데 외교부에서 하도 기다리다가 안 돼서 자체 감사를 해버렸거든요. 네.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예. 그 좀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하셨죠? 협의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를 재청할 계획이라고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언제 누구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정실 쪽에서는 손봉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을 제청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하신 겁니까? 어제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 얘기는 협의를 안 하고 내가 제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냥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협의라고는 안 하죠, 보통. 그 전에 제청 예고 아닙니까?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꼭 손봉기 지금 후보자를 딱 꼭 짚진 않았지만 그러면 손봉기란 이름 얘기도 없고 그 전에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도 없고 재청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오늘 협의는 없었고 오늘 재청할 거라고 미리 알려준 정도 아닙니까? 그걸 협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협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듣지도 못했고 상의도 못했던 청와대 관계자를 끌어들여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옳은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서면 제청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에게 서면 제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통보지. 서면 제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저 제청을 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제 처음으로 서면으로 이것도 제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서면 제청은 그 전부터서 논의가 됐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구두로 협의가 오가는 것이고 네. 최종 제청을 하기로 협의가 되면 그때 서면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네. 협의는 구두로 하는 것이고 네. 나중에 협의가 맞춰진 상태에서 그것을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는 거 이게 외형상의 제청인 것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제청을 할 것이다. 그 전에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는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서면 방식으로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일방적 통보했다고 봐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협의라고 했다라고 마치 청와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손봉기 이름을 어제 꺼내면서 서면으로 보내겠다.
서면으로 제안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협의했다, 협의라는 표현마저 쓰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가 느끼는 청와대 사람들의 그 어떤 참모들의 품성에 의하면은 대법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날 때에는 합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난 것이지, 두 분들이 가볍게 뭐 커피 뭐 티타임 같듯이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 해가지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진을 통해서 협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합의가 될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받기 위해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협의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때 나를 잡자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면담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역시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그 재판하는 방식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다름이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건행정처장님. 예. 오전에 드리던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던 그런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지금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관례상에. 과거에 그런 관례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법관의 제청에 있어가지고 정말 헌법 규정에 있는 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나가는 관례는 이제는 정말 위험한 관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28년부터 4명씩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으로 늘어난 대법관 중에 1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관례처럼 그렇게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한다면 결국 이재명 사람 심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이.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실 이런 관례가 국민들은 잘 대부분 모르세요. 근데 이제는 지금 공론화되는 바람에 그런 관례가 있었어? 곧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법원장께서 그 관례를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도 앞으로는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의 사전 협의 안 하시는 걸로 좀 선언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감사원에서 2012년도에 벌써 14년 전이에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적절한 접대 의혹을 인지했는데 그것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언론은 예, 보았습니다. 봤습니까? 그때 내용을 보면요. 감사 과정에서 축구협회 관계자와 감사원 담당자 사이에 학연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연락도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4년 뒤인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이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부적절한 접대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2017년에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서 무혐의 처리됐고 그 부적절한 접대에 따른 배임 혐의마저도 그냥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감사원이 아주 옛날부터 이 축구협회의 문제를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불신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당시 감사 축소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은 엄중한 조치나 또는 수사기관 고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당시 감사반에서 심판 성접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당시 감사에 관련된 분들이 대다수 퇴임을 하고 그래서 좀 그걸 확인하는 데는 좀 시일이 좀 걸릴 듯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 지금 많은 불신받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뭐 국가기관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손솔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장관 계시죠? 예, 국방차관입니다. 장관 어디 가셨어요? 예, 계속 계시다가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제가 나갔다 와서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냥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밝으시네. 그러면 예. 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처장님의 그 모호한 답변이 아까부터 제가 지적했죠. 이제는 사실대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듣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돼요. 근데 왜 그걸 본인 입으로 답변을 못 하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야 손봉기 이름이 나오고 어제 아침에야 손봉기 이름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제청하려는 A라는 임무를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름 얘기할까요? 김민기죠. 거기를 해야 된다고 고집해. 그러면 다음 협의할 때는 그럼 이 사람은 안 될까요? 또 그걸 그 사람을 고집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아침에 손봉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인 절차를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공격을 이렇게 당하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고소돼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 얘기 할 겁니까? 수사받으면서 그 얘기 할 겁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 곽기택 의원도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간에 진행되었던 이 제청 절차가 각자가 정해놓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탈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건 이제는 공론의 장을 올려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제청권 없애자는 얘기도 했어요. 입법례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 헌법에 있는 제청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게 우리 법조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끝까지 그러면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이 병행 상태로 제청 안 한 상태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청권 행사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법상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대로 제청 안 한 상태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서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계속 하잖아요. 아까 누가 대법원의 행위를
깽판 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위가 깡패짓이에요. 아니 이 상태를 계속해서 협의가 안 돼서 가면은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 법적인 문제를 삼겠다 그래. 그러면 받아들여갖고 그대로 하면은 이 죄청권은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법원행정처장한테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도 판단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사법권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공성법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건 하는데 7만 페이지 되는 그런 사건을 9일 만에 판결했다고 매일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 검토하기,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30일 넘었지요. 예. 30일 넘게 재판연구관들이 검토를 합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7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다 봅니까? 재판연구관도 다 못 봐요. 우리가 오늘 회의하면서 여기 이 기록 이렇게 많은데 회의자료 다 봅니까? 이거 다 안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한 게 효력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나 같으면은 기록 볼 필요도 없는 사건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쟁점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뭐 어떻게 사진 했는데 조작됐더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직무유기로 협박하겠다고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협박했다. 그게 어떻게 과장이 됩니까? 정확하게 과장이 됩니까?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건데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록 안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그걸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개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저는 그게 더 이상 사법 독립에 그런 태도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집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내가 내 지금을 내놓으면 왜 웃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세요.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예. 이번 대법관 두 분 제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이죠? 이제 없지 않습니까? 임기로 치면 5월에 천대엽 전 처장이 퇴임을 하니까 네. 그 뒤에 6월달에 대법원장은 퇴임하십니다. 한 달 정도에 앞섭니다. 2023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두 분을 제청하려고 했을 때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그다음에 TV조선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제청권은 임명권 아니야. 김명수 대법원장 능력보다 이념 위주 인사 논란 이렇게 또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윤 대통령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의 제동 이유는 그러면서 결국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좌파 성향의 이념적인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뭐 이런 보도를 연속해서 내고 있고 그래서 그때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 제청을 바꿨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아까 두 명을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 두 명을 협의 중에 그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그 두 명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모르세요? 예. 네, 이제 TV조선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다수 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이렇게 하고 이때는 대법원장을 비난합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간 능력보다는 이념 위주의 인사를 해왔다.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 계속된 연속된 보도에 TV조선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추락하는 법원의 권위 회복, 판결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에는 김영수 대법원장 제청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건 근데 오늘 아마 TV조선 보도를 보면 또 아마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또 아마 비판적인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지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멘트가 아마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걸 아마 확인을 해보도 될 텐데 어쨌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협의를 하는 이유는 제청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이고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저희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법관이 재판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 절차를 같이 국회든 혹은 대통령실과 같이 조율을 해서 존중받아야 될, 존경받아야 될 대법관이 매끄럽게 임명이 되어서 권위 있는 재판을 하라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왜 이런가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되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조희대 전 대법원장 그 전에 이균용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웬 부동산 투자가 많고 뭔 이렇게 편향된 판결문도 많고 너무나도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후보자라서 그 후보자 탈락된 것도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본인의 제청권만 고집하면서 지금 이거를 관철시키겠다. 뭐 우리 김기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그 외골수로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정치 한가운데로 사법부를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4명의 후보자는 아까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등 하여튼 사회의 법조계에 씻겨있는 사람들이 다 검증을 해서 추천한 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고집, 외골수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4분 중에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징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이 사태까지 초래된 거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손 후보자를 오늘 아침에서야 어제 아침에서야 떡하게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고 지금 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추천함으로써 이전 추천위원회는 해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청하는 순간 대청이 아니라 추천하면 바로 해산이 됩니다. 그럼 대법원장 의도는 뭡니까? 이게 뭐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을 하든 아니면 추천위원회 해산이 됐으니까 기존 후보자 3명은 완전히 다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압에 쓸 이용구 대법관 후보자로 지금 손 후보자는 자기 대부 후보이고 또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또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또 제청을 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 사법부를 대법관을 그런 오해를 받는 사람을 갖다가 제청을 해서 이 지경까지 왜 만드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일을 그렇게 잘 못하세요. 잘 해결해 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시킬 때는 대통령 후보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환송 시킬 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연구관들이 30일 전부터 검토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연구관들은 그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검토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연구관 해보셨습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형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고 이유서가 안 들어왔는데 연구관들이 그 재판 기록을 봅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 날 제출됐어요. 그러면 4월 10일 날 상고 이유서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본다 그러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이재명 후보 쪽에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고 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대법관이 한 명이 사건을 몇 개나 합니까? 1년에 4,000개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 투성이. 직접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에 손을 들은 사람 노경필 대법관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노경필 대법관이 이재명 파기환송에 손을 들었죠? 언제부터 기록을 봤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 측의 검사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 의견서는 4월 22일 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소부에 배당된 게 4월 22일이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답변이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들어갑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4월 22일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서가 들어갑니다. 의견서가. 그런데 4월 24일에 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을 하고 이재명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부에 배당된 게 4월 22일입니다.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립니다. 4월 22일에. 이재명 쪽에 의견서가 들어간 게 4월 22일입니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그런데 4월 24일 날 표결을 해버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이거 완전히 법 위반 아닙니까?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습니까?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당시의 기록을 미리 봤다면서요. 전자문서로. 로그인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저에게 종이 기록으로 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전자문서로 보는 것은 법이 2025년 10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켜놓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의 밤 여러분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계엄 사령부로 넘기려고 했고 그리고 직위원을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파기환송을 시켰는데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덕수를 시켜주려고 애를 썼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김건희 무죄 주고 있고 이상민, 한덕수 15년 9년 받았는데 그거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또 이재명 때처럼 또 이들을 풀어줄 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재명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조이대 생각 아닙니까?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제청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제 와서 협의도 안 하고 이름 어제 처음 내놓은 사람을 그전엔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파기환송 시켜놓고, 그리고 바로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다음날 길 잡으려고 했으나 여론이 그게 안 되니 그것을 포기했고, 한덕수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됐고,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내란의 밤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사법 쿠데타 두 번째 일으키고 지금 또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파기환송, 이재명을 지키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재판 보셨어요, 여러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그런 재판 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재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재판이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틀 만에 표결하고 4월 22일 배당되고, 그런데 그 전부터 기록 봤다 그러고 종이 기록으로 보는데 전자 기록으로 보지도 않고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의견서가 4월 22일 날 들어왔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해서 끝내고 5월 1일 날은 여러분은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4월 24일에 여러분은 표결 끝냈어요. 전원합의체로 올라오고 바로 표결했죠? 당사자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며칠이나 논의했습니까? 전원합의는 2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4월 22일 날 전원합의로 끌어올린 한 거로 두 번째 4월 24일. 뭘 충분히 논의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자리인데 그게 충분한 겁니까? 그거 충분하게 논의한 겁니까? 충분하게 논의했습니다. 그게 충분한 논의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세요. 충분한 논의입니다.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했는데 그럼 4월 23일에 뭘 했습니까? 뭘 했길래 충분한 논의를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몇 페이지짜리 기록입니까? 7만 페이지라고 들었습니다. 7만 페이지라고 들었습니까? 예. 본인이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면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그 내용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다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경필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한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다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도 대법관을 계속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 한 적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윤석열은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자,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양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있지만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어서 재보충 질의를 약 3분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제보충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예. 예, 박빈택 의원님. 예. 예, 그러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의원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우리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법 쿠데타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낙점하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면 그게 사법 쿠데타 아닌가요? 외부로 사법부를 향해서 지금 쿠데타하는 거 아닌가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고요. 사실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형사절차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판사들도 수사를 하셔야 한다 재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발언은 상권분리 위반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의 직무를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건가요?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이 형사절차법 등을 사고 쳐놓고 사법부에 이거 지금 다 책임지라고 떠미는 거 아닌가요? 왜 정부 여당이 사고 친 걸 사법부가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판사가 실제로 수사를 할 역량이 됩니까? 환경이 됩니까? 저희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다 해서 이걸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야말로 한 건당 판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며칠이나 걸리세요? 사건에 따라 달라서 평균적으로. 글쎄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아마 오늘 너무 오랫동안 힘드셔서 잘 기억 안 나실 텐데요. 200일이 넘는 것으로 300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일일이 재판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재판관의 숫자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빨리 법관을 임명 안 한 것은 이것은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 안 한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주요 자리들에 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네요. 자리들의 지금 공석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에 그런 잣대를 댄다라고 하면 행정부에도 마찬가지 잣대를 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모든 잣대는 동등해야 되고 동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 대해서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은 것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뭔가 법원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임명을 위해서 만나달라 협의하고 했던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은 사고는 사법 쿠데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판사의 양심을 찢는 일이 과연 있었는가? 법외국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외국제로 판사들의 양심을 찢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의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 이건 거의 베네수엘라급으로 가겠다. 대법원을 찢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사법 쿠데타를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찢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관례를 꼭 지켜야 하냐, 관례인 게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사위원장을 국회의 관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파행시켰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네. 어떤 한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국회의 아름다운 관행이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관행을 지켜야 하지 않냐라고 엄청나게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하는 관행은 관행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노경필 처장님, 민생 비송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 개인회생 이런 거요.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 사건은 3개월이 늘고 개인 회생도 1.2개월이 늘었어요. 이게 개인 회생과 경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을 정말 피가 마르게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내서 조사했을 때 29세 이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93%가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건 좀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건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아니고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신 겁니다.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사건이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기재부와 계속 얘기를 해서 인력 확충을 노력 중인데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막힌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답이 없거든요. 이 처리 기한이 길어지고 사건도 많아지고 분초가 달려 있고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고통과 사실 생사까지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방부 차관님. 네, 국방부 차관입니다. 국방개혁 현안들이 참 많은데 그 주제의 무게에 비하면 상당히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이나 차관님 또 국방부의 참모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또 기대의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광주 군공항 그 분산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또 협의 문제가 또 중요한 또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이나 이런 특별한 문제점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주군공항에 아시는 것처럼 공통 작전 기지가 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첩과 협의가 필수적인데요. 현재 미첩과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받거나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메가산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성사 잘 되게끔 자신감은 있으신 거겠죠? 예, 저희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 부처까지 힘을 합쳐서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정입니다. 예, 국방부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오늘 많이 지루하시겠습니다.
질문이 다 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감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질문할 시간을 별로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던 그 감사원 직원들, 그의 어떤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감싸기 감사, 편파 감사, 이걸 자행하던 그 공무원들을 타이거파라고 그 내부에서 부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타이거파 문제 있는 간부들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도 남아서 뭐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임명 이후에는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능력과 실적 위주로 제가 인사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시기에 인사 감찰권 남용에 의해서 특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그에 맞게 적절하게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완료가 다 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까? 현재 국정조사 후속 TF를 하고 있고, 그것도 과거의 강압감사 또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고, 엄정 조치 안에는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인사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헌재 사무처장님. 네. 지난 3월에 재판소원제도 시행된 이후에 지금 7월 20일까지 접수된 사건이 재판소원 사건이 1,581건. 근데 그 중에서 1,302건, 82.3%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 심리 회부된 거는 15건, 0.9%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국감 때도 질의를 드릴 건데, 근데 지금 현재는 재판소원 등 제도가 시행된 그런 이유 등 때문에 업무가 폭증했다. 그래서 헌법연구관은 20명 늘려달라. 일반직 공무원은 16명 증원해달라. 그리고 종로구 별관, 거기도 있는데 현 청사의 테니스장 부지에 청사 증축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재판소원을 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사건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자기 어떤 재판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해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그거를 재판소원을 한번 해보려면은 또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출신 고액의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까?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재판소원 하시면서 이렇게 인력도 필요하고 증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종시 정도로 가세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정도면 전국 각지에서 한 2시간대로 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자기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님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어때요?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정축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일시 장소 공간이 협소해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서울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한때 대법원은 뭐 경북 쪽에, 헌법재판소는 전북 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말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서울 요지에 종로구 땅에다가 증축을 하는 비용이면은 세종시에 좋은 건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정축의 문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임차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판소원 하신다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최소한 0.9% 정식 심리 회부.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심제의 우려를 저희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감사원장님 네.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그 무자비한 인권 침해 감사에 대해서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마련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핸드폰 포렌식이 2021년도에 86건에서 2023년도에 551건, 그다음에 서해 감사 등 조작 감사에는 682건에 그런 거는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시정하는 내부 규정들은 다 손을 보았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제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방해죄의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다는 그 문장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쟁점을 가지고 아마 헌법 소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장님. 네. 대법원장님 안 나오십니까? 예, 뭐 방금까지도 못 나오신다고. 아니 제가 아까도 사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땐 대법원이 굴복해서 제청 대상자를 바꾸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209일까지 계속 지연시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서면 통보를 하는 등 이렇게 파탄을 만드는 겁니까? 왜 그때는 맞고 지금 왜 틀린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제 뭐 관행은 없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희 조금 있으면 국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장 나오셔야죠. 저희가 관례에 따라서 인사만 하고 이석을 시켜드렸지만 뭐 관행 다 무시하면 이제는 대법원장도 나오셔서 국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이 사안 포함해서 대법원장에게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유는? 저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저희가 법원과는 예컨대 이제 압수수색 사전신문제라든가 뭐 조건부 석방제라든가 어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 서면 제출로나 일방적인 그냥 제청 통보로 그냥 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다시금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사법부의 모든 행위가 지금 의혹에 휩싸여서 다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답답하고 법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다 국민들의 의혹이 따가운 눈총과 비난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재보충 질의까지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대법원 대법관 구성 현황이에요.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2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죠. 다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마지막 사법 쿠데타의 그 한 장면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패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본다고요? 그게 재판의 독립입니까? 상고이유서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본다고요? 그게 재판의 독립입니까? 4월 10일 날 상고이유서가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본다고요? 엄연히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의견서를 4월 22일 날 냈어요. 그런데 4월 22일 날 전합을 합니까?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최소한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를 내면 그 의견서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를 안 내고 합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다 법관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노경필 대법관 시절 노경필 대법관이 충분히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되고 4월 22일 날 전합인데 그걸 그 전에 봐도 됩니까? 그 전에 봐도 되는 게 이게 법으로 맞습니까? 모두 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어서 충분히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고 의견서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봐야지. 그 전부터 본다고요? 그 전부터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까? 어디다가 갖다가 둘러대세요? 특별히 대법관은 잘못하면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제가 대법원에 검사가 상고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의견서 내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다 훑어보고 판단을 다음날 낼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상고된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내일 모레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기본권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본대요.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상고를 하기도 전부터 기록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중요한 사건이면 특별히 또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면 되시겠습니까? 두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께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한 대체 토론과 업무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 그리고 감사원 원장님 그리고 우리 국방부 차관님 오늘 다른 분들은 말씀할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간단히 이 결산과 업무 보고에 대한 말씀을 약 1분 정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네. 오늘 결산 보고를 드렸고 또 업무 보고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와 지도를 저희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해주신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법원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